랄라의 사연 드라마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통쾌한 복수국 사이다 사연 한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전 얼마 전 이혼을 하고 혼자 지내고 있는 40대 후반의 돌싱 여성입니다. 오랫동안 이런저런 장사를 하던 전 지금은 작은 매장에서 속옷 장사를 하고 있어요. 큰 돈벌이는 되지 않아도 다행히 나 하나 건사할 정도는 됩니다. 누군간 제가 이혼당하고 혼자 지낸다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지만 전 눈치 볼 식구 없이 혼자 지내는 지금이 무척 만족스러워요. 못된 시모에게 구박당하며 그 집 시중들 때를 생각하면 제가 지금 무슨 고생을 해도 이보다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어쩌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할 결혼일지 몰라도 이제라도 그 지옥에서 벗어난 것이 정말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전 남들보다 결혼을 늦게 한 편이었어요. 20대 시절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후로 쭉 혼자 지내다 보니 먹고 살기가 바빠서 결혼 같은 걸 생각할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땐 혼자 살아보겠다고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던 탓에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이러다 노처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나마 가게를 얻어 장사를 시작하면서부턴 조금씩 여유가 생기게 되었지만 이미 40이 다 된 나이에 결혼은 제 인생에 없는 일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집신도 다 제 짝이 있는 건지 어느 날 제 사정을 알고 있던 손님 한 분이 저한테 중매를 서주겠다 하시더라고요. 자기 남자 소개 안 받을래? 트럭기사 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아주 괜찮아. 자기처럼 결혼 못한 노총각인데 40 넘었으니 자기보다 연상이기는 해도 몇 살 차이 안 날 거야. 네? 소개요? 소개는 무슨 소개예요. 저도 면이 있지. 이 나이에 연애해볼 생각 진작에 접었어요. 아유 뭐 어때서 그래. 어차피 다 늙어가는 마당에 동년배 친구하면 좋잖아. 자기네 인생이 아깝지도 않아? 고아로 살면서 여태 고생만 하느라 결혼도 못 해봤다면서 더 늦기 전에 살림 차릴 욕심도 없냐고. 어차피 그쪽도 총각이고 이쪽도 처녀인데 누구 하나 눈치 볼 것도 없지 뭐. 그러지 말고 소개나 한번 받아봐. 내가 자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래. 결혼해서 자식 보기에도 늦은 나이라 무슨 결혼인가 싶어 마다하려고 했지만 저를 위해 그러시는 손님의 당부를 모른 채 할 수만도 없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저도 좀 외로운 마음이 있기도 했고요. 제 나이에 총각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기에 고민만 하던 전 그 남자를 한번 만나나 보기로 했습니다. 이 나이에 저도 더 부끄러울 게 뭐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중매로 만나게 된 남편은 제 생각보다 더 괜찮아 보였어요. 나이 차도 별로 안 나서 얘기도 잘 통했고 보통 남자들처럼 괜히 허세 부리지도 않고 사람이 참 진실되고 괜찮다고 생각했죠. 전 크게 바라는 거 없습니다. 이미 늦어버린 마당에 결혼해서 부귀영화 누릴 것도 아니고 자식 욕심도 없어요. 그냥 나이 들어가며 서로 의지하고 살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혜숙 씨를 보니 저도 오랜만에 마음이 떨리네요. 늦은 나이에 괜히 논팽이 만나 팔자를 꼬고 싶지 않았던 저도 그 사람은 진실되게 느껴졌습니다. 나이 꽤나 있는 남자가 수총각처럼 수줍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제 마음을 움직였죠. 그렇게 중매로 만난 저희는 짧은 연애를 하고 서로 행복한 노년을 기대하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오래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기엔 저희들 나이가 적지 않아서 말이에요. 저도 제 청춘이 이리 금방 흘러갈 줄은 몰랐는데 언제 이 나이가 되었는지 30에서 40까지 눈 깜짝할 새에 흐른 것을 보며 저흰 조금이라도 젊을 때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늦은 결혼에 돈 아끼겠다고 제대로 식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했지만 그래도 전 괜찮았어요. 서로 비슷한 사정이라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했었고 앞으로 자식 없이 살아야 할 마당에 젊어서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좋겠다 싶었죠. 남편을 만나기 전엔 이러다 혼자 죽으면 누가 내 시신이나 수습해 주려나 겁도 났었는데 이젠 같이 늙어갈 사람이 생겼다 생각하니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형제, 자매나 이렇다 할 가족이 없던 제게는 의지할 가족이 생겼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지내시던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살림을 합친 전 나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남편과 전 크게 다투는 일 없이 잘 맞춰가며 살았어요. 돈은 많이 없었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행복인 줄 아는 저희였거든요. 그런 저희 부부의 유일한 목표라면 조금이라도 젊을 때 바짝 벌어서 덜 힘든 노년을 보내자는 게 꿈이었죠. 남편도 제게 잘해줬고 시어머니도 노총각 구제해준 제게 고맙다면서 해주시는 건 없어도 괴롭히지는 않으셨으니 그 정도면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하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게 불행이 찾아왔던 건 저희가 결혼한 지 딱 1년째 되던 날 일이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도 않고 늦은 나이에 남사스러워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저희 부부였지만 저희는 혼인신고한 날을 결혼 기념일이라 정하며 1년이 돌아오는 날에 작게 기념을 하려 했습니다. 평소엔 외식할 돈도 아끼며 알뜰살뜰 살았던 저였지만 그날은 날이 날이니만큼 남편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시어머니 몰래 쉬는 분위기라도 낼 겸 장을 봐가서 남편과 기념일을 챙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좀 일찍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그렇게 괜히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발걸음을 서두르던 전 순간 제 앞으로 달려오는 차를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보행자 신호만 믿고 옆을 보지 않고 걸었던 게 문제였었죠. 신호를 위반한 그 차는 저를 치고 지나갔고 저는 양손 가득 장을 봐오던 물건들을 놓친 채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의식을 잃고 기절했던 제가 다시 깨어나서 마주한 것은 낯선 병원의 천장이었어요. 온몸이 아프고 아직도 정신이 흐릿하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지만 그런 제 옆으로 남편이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여보, 여기가 어디야?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깨어났어? 당신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당신 집에 오던 길에 교통사고 나서 크게 다쳤어. 몇 시간 동안 수술까지 했다고. 지금 며칠이나 잠들어 있었어. 그래? 아, 나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그래도 나 살아있는 거지? 이거 설마 꿈은 아니지? 아이, 그럼 살아있지. 살아있으니까 나랑 이렇게 대화하지. 정말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여보. 눈을 뜬 순간 남편이 제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남편 역시 제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다며 절 크게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제야 행복해 보려 했던 결혼 1년 차에 이렇게 죽는 건가 싶어서 아찔했는데 크게 다치기는 했어도 목숨이 붙어 있다니 더 바랄 게 없다 싶었죠. 그런데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나을 뻔했던지 저의 불행은 그것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몸을 회복하고 다시 검사를 받게 된 전 제 다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나서 제 목숨은 살렸지만 다리의 신경이 크게 손상되어 회복이 어렵다는 거였죠. 저희도 어떻게든 신경을 살려보려고 했지만 너무 크게 손상이 돼서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리는 앞으로도 완전히 회복되진 않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그럼 제가 앞으로도 평생 이렇게 다리를 절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재활을 꾸준히 한다면 조금은 좋아지겠지만 그래봤자 겨우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인 거지. 완전 보통 사람처럼 지낼 순 없습니다. 그나마 걸을 수라도 있는 게 다행인 거죠. 지금으로선 이게 최선이라 목숨을 구제하신 것으로 만족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럼 이 사람 앞으로 이렇게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당신들이 수술 잘못해놓고 지금 핑계 대는 거 아니야? 앞으로 제가 평생 다리를 절어야 한다니 너무 충격이었지만 남편은 저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의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에 더 억지를 부릴 수도 없었죠. 남편도 충격이 컸겠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다름 아닌 당사자인 저였습니다. 앞으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가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도 목숨을 건진 것에 다행이라 생각하기로 한 전 병원에서 짧은 재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니 불평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꿈꿨지만 그 후로 남편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꼴이 되고도 희망을 잃을 수 없었던 건 제게 남은 가족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겨우 다시 생긴 가족이 있기에 시어머니와 남편만 있다면 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남편이 제 다친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봤기에 전 남편이 그런 절 많이 도와줄 거라 생각했죠. 반대로 남편이 다쳤더라도 제가 아픈 남편을 모른 척할 리는 없었기 때문에 저로선 그게 당연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무슨 일인지 남편과 시어머니는 장애를 가진 제게 너무나 냉담하게 나오셨습니다. 으이그 그나마 볼 거라고는 사지 멀쩡한 거 하나뿐이었는데 이젠 철른발이 돼서 완전히 클러먹었으니 이제 너 같은 걸 어디다 쓰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도 많이 힘들어요 어머니. 그래서 뭐? 지금 나더러 네 힘든 것까지 신경 써달라 이거냐? 아이고 넌 참 바라는 것도 많다. 이러다가는 아주 늙은 시애미더러 네 밥상까지 차려오라고 하겠다. 너 행여나 다친 걸로 유세 떨 생각하지 마. 어차피 다리 한쪽만 그런 거지 몸을 아주 못 쓰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괜히 다리 핑계로 일 그만두고 집에서 쉴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나가서 돈 벌어오고 집안일도 빠짐없이 해라. 알겠어? 저도 많은 걸 바라진 않았지만 그 정도로 냉담하실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며느리가 불구가 된 것이 충격일 순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아픈 사람 앞에서 무시하는 말씀은 안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건 안중에도 없는 듯 저를 보고 절름발이라며 무시하는 말을 일삼으셨습니다. 앞으로 여자 노릇도 못하고 사람 구실도 못할 거라 하시더라고요. 그놈의 절름발이 소리가 어찌나 듣기 싫던지 가끔은 차라리 내가 다리가 아니라 귀가 멀어버렸다면 좋았겠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그러시더라도 남편만 제 편이 되어주었더라면 그것도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시어머니야 옛날 분이시라 며느리에게 박하시구나 여기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보다 너무했던 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병원에 있을 때만 해도 제가 죽다 살아났다며 기뻐하던 남편은 이후로 저 보란듯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라 술을 조심하던 사람이 제가 다친 이후론 저를 보기만 하면 술을 마시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어쩌면 남편도 시어머니처럼 절 무시하고 있었던지 남편은 제가 다친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걸 꼴보기 싫어했습니다. 아휴, 이제 그 꼴이 돼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나 혼자 쌩고생하게 생겼네.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나라고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것도 아니잖아. 그럼 나는 뭐 이런 마누라 얻고 싶어서 얻은 줄 알아? 내가 뭐 많은 거 바랬어? 자식 없이 살아도 되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고 했더니 어디서 다리까지 그렇게 돼서는 아휴, 앞으로 나더러 장애인 책임지고 살라 이거 아니야. 우리가 신혼을 제대로 즐기기를 했어. 뭘 했어? 뭐 하나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나 참 진짜. 남편의 그런 한탄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제대로 신혼생활을 즐겨보기도 전에 마누라가 장애를 얻었으니 가뜩이나 여유도 없는 살림에 혼자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마음을 이해를 하면서도 저는 제 탓만 하며 저를 나무라는 남편에게 너무 섭섭했습니다. 분명 다친 건 다리인데도 마음이 더 찢어질 듯 아프더라고요. 나도 다친 티를 내기 싫어서 혼자 열심히 재활도 하고 식구들 앞에선 다리 저는 것도 숨기려고 했는데 그런 노력은 아무도 몰라줬어요. 결국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저만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면 한숨만 나오는지 더 이상 절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예전엔 집에 돌아와서 제 식사부터 챙기던 남편이 이제는 집에 오면 술상이나 봐달라 소리를 지르고 술을 벽나발 불기만 했죠. 남편과 겸상을 한 지는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되어 갔고, 그렇게 전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차라리 남의 집 가정부가 속이라도 편하겠죠. 다리가 아파서 일을 접었는데도 집에서 제가 해야 하는 일은 산더미 같았거든요. 그것마저도 안 하면 또 무슨 욕을 먹을까 싶어서 억지로 참아야 했지만 일은 일대로 하고 고생대로 하면서 대접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대체 밥은 언제 차리는 거야? 나물 무쳐서 얼른 내오라니까 왜 한참이 걸려? 네가 다리를 다친 거지 손까지 부러졌냐? 아이 뭘 한다고 여태 나물 다듬고 있어. 아까부터 계속 하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요. 죄송해요 어머니. 금방 다 하고 식사 차려드릴게요. 아유 절로 말이 며느리 들였더니 이제는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굶어 죽게 생겼네. 당신 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집에서 밥이 나는 주제에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어머니 큰 소리 나게 만들어? 여기서 당신 다친 거 봐주는 사람 없어. 각자 자기 할 일을 해야지 다리 다친 걸로 유세 부릴 거야? 아무도 내 편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그런 고생을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남편마저 저를 무시하고 외면하니 가끔은 차라리 그때 사고로 죽어버리는 게 나았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역시 몸보다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다친 게 다리이지 머리가 아닌데도 내가 굼뜨다느니 멍청하다느니 하면서 매번 절 모질이 취급하는 남편 때문에 전 매번 마음에 상처가 쌓여갔었어요. 처음엔 다친 내가 죄인이구나 싶어서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터지는 날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당신 다리 끄는 소리 그거 좀 안 낼 수 없어? 하루 종일 운전하다가 겨우 집에서 좀 쉬는데 당신 그 소리 때문에 마음 놓고 쉴 수가 없잖아. 내가 그 꼴 보려고 이 고생해서 돈 버는 줄 알아?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내가 다치고 싶어서 다쳤어? 내가 다리 끌고 싶어서 끄냐고. 나도 아픈 다리로 집안일하고 일하는 거 힘들어.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렇게 살겠냐고. 당신은 당신 마누라가 불쌍하지도 않아? 언제는 가진 것 없어도 날 행복하게 해주겠다면서 결혼하자고 해놓고 사람 이 지경 됐다고 바로 돌변하는 게 사람이니? 네가 사람이야? 뭐? 사람? 돈 벌어오는 서방한테 지금 그딴 소리를 해? 누가 누구더러 꼬라지를 부려? 네가 나한테 성낼 상황이냐? 그 다리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지 혼자 나다니다가 어디서 그러고 와서는 병원비 대고 평생 장애인 데리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누군데 지가 나한테 성질이야. 그럼 다친 사람은 화도 내지 말고 사람 취급도 못 당하면서 그냥 참고 살으라는 거야? 당신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난 당신이 설령 팔을 다쳐서 돌아왔더라도 그래서 당신이 운전도 못하고 평생 내가 수발 들고 살았어야 해도 이렇게는 안 해. 나도 당신 힘들 거 생각해서 여태 참았던 건데 그럼 난 앞으로 평생토록 참고만 살아야 되는 거야? 나도 사람인데 집에서 이런 취급받고 어떻게 살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너도 지금이야 그런 일을 안 당해보니 말이나 쉽게 하지. 네가 내 입장 돼봐라. 너는 진작에 나버리고 도망갔을걸? 내가 지금 너랑 안 헤어지고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알겠어? 내가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것도 아닌데 정말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맞는 걸까요? 그래서 너무 상처를 받은 날이면 남편과 푸닥거리를 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오히려 더 저를 다그치고 무시하곤 했습니다. 다리병신 되었으면 쥐 죽은 듯 입 다물고 살아야지. 무슨 할 말이 많냐며 제가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는 거였죠. 그래도 내가 좋다고 해서 결혼했던 남편이었으니 힘들다는 소리를 하면 들어라도 주거나 걱정이라도 해주지 않을까 싶었지만
제가 그렇게 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욕이나 먹어야 했죠.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니들 설마 싸우니? 아니 너 진짜 미쳤냐? 이게 어디 밖에서 고생하고 온 서방한테 큰 소리를 내. 너는 이제 내 눈치도 안 본다 이거지? 셰미가 뒷방에 떡하니 앉아있는데 그런 건 신경 쓰지도 않고 내 아들한테 감히 이 난리를 부려?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저희도 부부인데 가끔 싸우고 다툴 수도 있죠. 제가 남편한테 섭섭한 소리도 못하나요? 네가 무슨 염치로? 니네는 염치도 없니? 애비가 밖에서 돈 벌어 온다고 얼마나 고생인데 그런 남편 다리 주물러주고 진수성찬을 해다 바치지 못할 망정 감히 바가지를 긁어? 어머니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아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저 다리 불편해도 집안일 불평 안 하고 다 하고 있고 상황만 좋아지면 다시 나가서 돈 벌어올 거예요. 저도 평생 남편한테 빌부터 살 생각 없다고요. 아이고 절름발이가 나가서 뭘 안다고. 네가 그래봤자 푼돈이나 벌겠지 뭘 하겠냐? 아이고 나는 니년한테 더 기대도 없어. 네가 차라리 주둥이가 다쳐서 들어왔어야 하는데 그래야 입이나 닫고 일이나 열심히 하지. 다리는 병신되어서도 입이 멀쩡하니까 그 주둥이를 닥치지를 못하지. 애초에 말도 안 통했지만 날이 갈수록 저를 괴롭혀대는 시어머니의 괴롭힘에 전 점점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남편과 이혼을 할 수도 없었기에 그냥 귀를 닫고 참아내는 수밖에 없었죠. 차라리 그때라도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나았을 텐데 그때는 왜 이혼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땐 저도 스스로를 모질이 취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리까지 저는 여자가 남편 없이는 못 살 거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래서 전 버티려고만 했지.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참는 건 잘하던 저였거든요. 삶이 힘들어질수록 버텨내기 위해선 내가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전 스스로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구박을 하고 차별을 하더라도 시모가 무슨 억지를 부리고 난리를 피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휘둘리거나 상관하지 않게 내 스스로 강해지고 억척스러워져야지 싶었죠. 그 사람들이 기죽인다고 기죽어 살면서 울상으로 지내기엔 제 인생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전 남들 앞에서 절대로 눈물을 보이거나 굳은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속은 찢어지더라도 얼굴은 웃고 있었죠.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을 굳게 믿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제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어요. 사실 시댁에서만 절 그런 취급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토박이들이 많이 사는 좁은 동네라 그런지 아니면 사람들이 원래 남에게 관심이 많은지 그 당시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절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시장에서 장사하는 여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다리를 다친 뒤론 절름발이 장애인으로 유명했었죠. 하루아침에 사고를 당해서 구박받고 사는 불쌍한 여자라고. 남들이 제 뒤에서 쯧쯧 혀를 차고 필요 없는 동정을 보내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제 스스로도 괜히 주눅이 들어서 밖으로 장보러 한번 나가는 것도 힘들어했던 저였지만 시댁에서 매번 상처를 이겨낸 덕분인지 이젠 웬만한 일로는 주눅이 들지도 않았어요. 그래, 넌칫거려라. 나는 웃겠다 생각하며 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웃었습니다. 누가 대놓고 절름발이라 욕을 해도 외다리여도 잘 살 거라며 맞받아 쳐주었죠. 원래 사람들은 당당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그래서인지 제가 당당하게 나설수록 절 깔보는 사람도 적어지기 시작했고 동네에선 어느새 제가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는 이상 전 사람들에게 친절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무래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는데 내가 장애가 있다고 해도 웃는 나체는 함부로 욕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동네 사람 모두 두루두루 절 좋아해 주었고, 이제는 그런 아픔을 개의치 않고 웃으면서 사는 억척 아줌마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덕분에 그 후로는 사람들이 제 다리보단 제 얼굴을 보곤 했습니다. 전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며 사람 좋고 후한 억척 아줌마로 제 인상을 바꾸게 되었죠. 그게 제가 다리를 다치고 제일 잘한 일이었어요. 자꾸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하는 매일이 그리 힘들게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무슨 꼬장을 부리던, 남편이 술을 퍼먹고 무슨 악담을 하던, 전 제게 응원을 던지는 다른 사람들 덕분에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우습게도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손님 상대를 할 때보다 더 아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었죠. 그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라 그랬던 건지 사람들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지는 못했는데, 이젠 저한테도 많은 친구들과 지인들이 생기게 되어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서 반찬도 가져다 주고 좋은 것 있으면 나눠도 주고 어느새 절 챙겨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사는 식구들보다 그 사람들이 더 가까운 제 편같이 느껴졌죠. 사실 집에서는 욕만 얻어먹고 여전히 제게 냉담한 가족들이었으니 남편과 시모야말로 남보다 못한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제 가족도 아니면서 저한테 참 잘해주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당연히 고마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남편이나 시모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엄청나게 거슬렸던 모양이었습니다. 하긴 저도 막 시집을 가서는 동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처음 제가 그 집에 시집을 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일부러 절 피하는 듯 했었거든요. 그땐 저도 장사하고 남편 바라보고 살기 바빠서 동네 사람들의 평판 같은 건 신경 쓰지 못했는데, 나중에 사람들과 친해지고 나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모 성격이 워낙 유별나다 보니까 이래저래 문제가 많았던 모양이었어요. 동네 토박이었는데도 그전까지는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기는커녕 소리 지르고 싸우고 척을 져서 그 동네에서는 거의 왕따나 다름이 없었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남편과 시모는 동네 사람들이 집에 드나드는 걸 무척 싫어했습니다. 뭐야, 또 그 옆편에도 왔다 갔었어? 아니, 그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도 안 해? 아니, 뭐 하는 여자들이길래 한가롭게 그러고 싸돌아다녀. 남 챙길 일 있으면 지네 남편이나 챙기지. 아니, 뭐하러 남의 집에 반찬을 해다 줘? 많이 한 김에 서로서로 나눠 먹자고 그러는 거지.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가져다 주면 고맙게 먹기나 하면 되는 거지. 고맙기는 뭐가 고마워. 아, 누가 이딴 거 가져다 달래? 너도 괜히 여자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고 다니지 말고 처신 똑바로 해. 처신은 무슨 처신? 내가 뭐 못할 짓 하고 다닌다는 소리야? 애초에 여자들끼리 어울려 다녀서 좋을 일이 뭐가 있어? 괜히 안 좋은 소문이나 달고 다니지. 그러고 보니까 너 혹시 딴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딴짓거리라니? 당신 지금 진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동네 사람들이 너 감싸고 놀고 챙기는 거 보면 수상해? 너 혹시 밖에 기둥서방이라도 둔 거 아니야? 바람이라도 난 거 아니냐고. 그러고 보니까 너 저번에도 정육점 가서 고기 얻어왔지? 그놈이 너한테 그 고기를 왜 그냥 줘? 너 그놈한테 뭐 잘 보였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 고기는 당신 사골 끓여주려고 뼈 좀 얻으러 갔다가 얻어온 거야. 하루 지나면 버려야 된다 그러길래 생활비라도 좀 아껴보려고 가져왔더니 사람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면 아닌 거지 왜 또 성질이야. 뭐 찔리는 게 있긴 있나 보네. 하여튼 내가 너 주시하고 있으니까 행동 잘해. 동네 여자들이랑 어울려서 술 퍼마시고 행여나 수상한 모습 보여봐. 그땐 진짜 가만 안 둔다. 남편은 제가 밖에서 멀쩡히 다니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싫었던 건지, 제가 동네 아줌마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남자를 만난다느니 저한테 잘해주시는 정육점 사장님과 바람이 난 게 아니냐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수치스러움과 황당함에 정말 남편 면상에 주먹이라도 날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전 겨우 참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는 게 이기는 거라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모 역시 저의 그런 꼴을 두고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마찬가지로 매번 딴지를 걸어댔거든요. 이 동네 여자들 죄다 글러먹은 것들인데 이것들이 너한테 이런 걸 왜 가져다 주냐? 너 뭐 돈이라도 빌려줬어? 우리 모르게 꽁쳐둔 돈이라도 있냐? 제가 돈이 어딨어 어머니. 제가 돈이 있으면 이런 걸 챙겨주겠어요? 불쌍하니까 갖다 주겠죠. 그래도 전 고마워요. 이렇게라도 챙겨주는 게 어딘가 싶어서. 아유, 다들 돈이 썩어 넘치는 모양이다. 지네 집 반찬은 모자라지도 않은 모양이지? 아유, 이 여자는 잡채에 소고기도 잔뜩 넣어놨네. 애비야, 이것 좀 먹어봐라. 2년 입에 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끼리 먹어 치우자. 예, 넌 이런 거 먹을 필요도 없어. 좋은 음식 먹어봐야 절름발이가 멀쩡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멀쩡한 사람들이나 먹어야지. 2년 입에 들어가봤자 힘내서 곧 주둥이나 더 나불대겠지 뭐. 차라리 먹지나 말고 그런 소리를 하지. 제 지인들이 가져온 음식들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시모는 그 와중에도 저의 비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아온 음식이나 선물들은 죄다 자기들 먹고 쓰기 바쁘면서 왜 저한테 그런 꼬투리를 잡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죠. 이미 이해를 하기는 포기하긴 했지만 시모와 남편의 만행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밖에서 웃으면서 잘 다니는 꼴이 꼴보기가 싫었던 건지 어느 날부터 일부러 일거리를 만들어 집에 붙잡아 둔다던가 안 그래도 아픈 다리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면서 제가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다리를 발로 차세요? 저 이쪽 다리에 다친 거 모르세요? 평소엔 다리 아프다 그러면서 외출만 하려면 멀쩡해지는 것 같길래 진짜 아픈지 아닌지 궁금해서 한번 잡았다. 아우, 내가 힘 조절을 잘 못했나? 너 많이 아프니? 잘 됐네. 그럼 오늘은 못 나가겠네? 그러게 철름바리가 괜히 여기저기 쏘다니지 말고 그냥 집에나 있지. 그 후로도 그런 크고 작은 일화들은 참 많았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일도 나아질 것도 없는 삶이었지만 고아팔자가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버티고만 살았습니다. 물론 가끔씩 기대를 할 만한 일도 있기는 했었어요. 아주 가끔 가뭄에 콩나듯 시모가 잘해주는 날도 있었거든요. 그래봐야 같이 밥이나 먹자는 정도가 전부였지만 욕이라도 듣지 않으면 저도 살만하다 싶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게 오히려 더 희망 고문이었어요. 겨우 몇 시간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죠. 잘 해주는 듯 하다가 갑자기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마치 이중인격 같아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애미야, 오늘 국이 참 맛있다. 간이 심심하니 딱 좋아. 그래, 오늘 같은 날 뜨끈한 우거지국 한 그릇 하면 좋지. 네가 아주 잘 골랐다. 맛있으세요? 어머니가 웬일로 제 칭찬을 다 해주시고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요? 내가 너한테 그동안 너무했지? 나도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가끔은 나도 내 속을 모르겠어. 생각해보면 너만한 애도 없는데 말이야. 가만 보면 애비가 늦장가 가게 된 것도 다 나 때문이야. 동네에서 내 성격이 지랄 맞다고 소문이 나버렸으니 이런 집에 시집와서 시애미 모실 여자가 어디 있었겠니? 근데 네가 들어와서 우리 식구가 되어주니까 얼마나 고맙니? 어머니가 이런 말씀 해주신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갑자기 저도 감동받을 것 같아요. 어머니, 평소에 이 정도만 해주셔도 저 정말 살 것 같은데 평소엔 왜 그렇게 못되게 구세요? 뭐? 못되게 굴어? 인연이 좋은 말 좀 해줬더니 또 기어오르네? 내가 너한테 좀 못되게 굴면 어때서? 2년 또 얼굴이 우거지상 된 것 보소? 그래서 우거지국 끓였냐? 웬일로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길래 감동을 받아서 울컥할 정도였는데 그렇게 잘 계시다가도 갑자기 다시 돌변하셔서는 평소처럼 막말을 해대시니 그럴 땐 평소보다 몇 배로 더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날도 손에 꼽을 만큼 몇 번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잠깐으로 희망을 품는 전 스스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지 대체 왜 이러나 궁금할 정도로 희한한 짓을 하는 시모를 보면서 전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결국 제가 폭발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픈 다리를 지탱하며 설거지를 하고 있던 제 다리를 시모가 확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한쪽 다리로 서 있으려면 힘이 들고 괴로운데 뻔히 알면서 제 정강이를 걷어차버리니 저는 당연히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들을 떨어뜨리며 깨트리고 그 위로 넘어진 전 정말 크게 다칠 뻔했죠. 천만다행으로 별 탈은 없었지만 전 시모의 그런 행동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니는 지금 넘어진 꼴 좀 봐. 세상에. 이제 테레비 안 들여봐도 되겠네. 테레비 나오는 것보다 절름발이가 나비춤 추는 꼴이 더 재밌다. 진짜 해도 너무하네. 대체 사람을 얼마나 괴롭혀야 성이 풀릴 거야. 이 정신병자 미친놈인데. 다리 아픈 사람을 일부러 다치게 해놓고 제가 넘어진 꼴이 재미있다며 깔깔대고 웃는 시모의 모습에 전 몇 년간 참아왔던 이성의 끈이 뚝 끊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을 올려서 시모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어요. 고무장갑 낀 채로 거품 가득한 손으로 시모의 뺨을 풀 스윙으로 날려버렸죠. 고무장갑의 마찰감과 거품 덕분인지 퍽 하는 시원한 소리와 함께 시모의 얼굴에 부딪힌 거품들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제가 다리는 이 꼴이지만 그래도 그동안 억척 아줌마로 살아와서 그런지 손힘 하나는 보통 남자들 못지 않을 정도로 어마무시했었거든요. 어쩌다 웃다가 등 한 대라도 치면 제 손에 잘못 맞은 아줌마들이 아프다고 난리를 치던 걸 보면 제가 작정을 하고 때렸을 땐 그 정도가 무시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딱 한 대였는데도 시모는 그 한 방에 멀리 나가 떨어졌어요. 정신을 잃은 건지 넋이 나간 건지 억소리도 못 내고 그냥 풀썩 자리에 나동그라지는 시모를 보며 전 다시 이성이 돌아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차라리 나도 완전히 정신을 잃고 시모와 똑같이 미치광이 짓을 해주고도 싶었는데 말이죠. 겨우 한 방이라 아쉽긴 했지만 쓰러진 시모를 보니 몇 년간 참던 우라병이 낫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전 한숨을 푹 내쉬고는 조용히 119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얼마 뒤 구급대원들이 집에 도착했고 전 누워있는 시모에게 안내를 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시모의 상태를 살폈지만 목숨엔 전혀 지장이 없는지 별말 없이 들것에 실어 나가더라고요. 다른 이상은 없고 다 괜찮아 보이네요. 아무쪼록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번엔 오래 있다 나오실 거예요. 원래 이런 쪽 병이 깊어질수록 쉽게 낫질 않아서요. 그래서 그런지 점점 더 심해지시네요. 네, 정말 이번엔 오래오래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정말 시달릴 만큼 시달려서요. 그럼요.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제대로 치료 받으셔야죠. 조현병이 원래 당사자는 자기가 심각한 줄 모르거든요. 그래도 상황 판단을 잘 하셔서 다행입니다. 마땅한 일을 하신 거예요. 혹시 제가 시모의 뺨을 날려버려서 경찰이라도 올까 걱정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시모를 119에 신고한 건 시모의 건강이 염려된 게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사실 저희 시모에게는 조현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친 짓을 하고 가끔 정상인처럼 보이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물론 제가 다리를 다친 뒤로 절 미워한 건 맞는 것 같지만 자기도 스스로 정신을 제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적이 있었더라고요. 물론 남편과 시모는 당연히 그 사실을 제게 숨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도 한참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못마땅하고 밉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이상한 마음에 제가 저와 남편을 중매서 줬던 그 손님을 차단해서 물어봤다가 진실을 알게 되었네요. 안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그 집 모자 전부터 이상했다고 수근거리는 게 이상하다 싶긴 했지만 설마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어쩐지 사지 멀쩡한 남자가 40 넘도록 장가를 못 갔다는 게 이상하다 싶기는 했었어요. 그 중매쟁이는 처음부터 사실을 알면서도 절 이런 집에 시집가게 했던 거죠. 아니 그럼 언니는 다 알고 나를 그 집에 소개했던 거예요?
나더러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더니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겨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시달렸는지 알아요? 아이, 그래도 엄마만 그런 거지. 그 남편은 괜찮잖아. 아이, 그 엄마도 가끔이나 그러지. 자주 그러지도 않아. 그리고 집에만 있는 할매가 정신병에 시달려봤자 뭐 얼마나 난리겠냐고. 그래도 내 덕분에 결혼까지 하고 노처녀 청산한 게 좋지 않아? 차라리 노처녀였던 게 나은 거지. 내가 이 결혼해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아요? 당신도 그 사람들이랑 똑같아 아주. 다들 내가 고아라고 만만한 거예요? 이제 와서 나한테 난리 피워봤자 뭐 할 거야. 어차피 엎어진 물 그냥 팔자려니 하면서 살아. 그러게 고아 주제 무슨 부귀영화를 바라기라도 했어? 어쩜 사람들이 끼리끼리인 건지 제가 사정을 다 알게 되고 찾아간 그 중매쟁이는 제게 일말의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정말 저희 시댁의 중매 비용이라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전 처음부터 잘못된 결혼을 한 셈이었죠. 그래도 한때는 그런 남편과 시모라도 가족이라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저였는데 전 그것도 모르고 전부 내 탓이라 생각하며 시집살이를 견디기만 했었네요. 제가 모든 걸 알고 시모를 정신병원에 보내버리자 역시나 남편은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쳤어? 그렇게 엄마를 보내버리는 게 어딨어? 당신이 지금 나한테 할 말이 있어? 처음부터 날 속여놓고 결혼한 주제에 당신이 염치가 있으면 대꾸도 하면 안 되는 거야. 당신 어머니 정신에 문제 있는 거 왜 말 안 했어? 결혼한 뒤에라도 말을 했어야지. 어떻게 사람을 끝까지 속일 수가 있어? 말하면 뭐가 달라. 알았다고 해도 그 일로 이혼할 것도 아닌데 좋지도 않은 일 알아봤자 좋을 게 뭐가 있어? 차라리 알고 있는 게 억울하지도 않지. 난 그동안 당신 어머니가 하루 걸러 미친 소리하고 이상한 짓 하는 게 다 내가 미워서 일부러 저러는 거라고 생각했어. 차라리 정신이 아파서 그런 줄 알았으면 내 탓이라도 안 했을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알아?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를 원망하면서도 내가 다리를 다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사고 났던 그날 일을 매일매일 후회하고 원망했다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 당신 다치기 전까진 그렇게 심하시지도 않았어. 당신 다치고 그 꼴 보니까 속에서 화병이 나서 심해진 거 아니야. 다 네 책임이라고. 다리병신 네 책임. 뭐? 미친놈. 너 진짜 구제불능이다. 야, 내가 다리병신이면 네 엄마는 뭐 머리병신이냐? 미친 정신병자보다 다리병신이 훨씬 낫지 병신아. 내가 니들처럼 어디 가서 패기치고 다니기를 뭐래? 어디 미친 모자가 들이대고 앉아있어. 이젠 나도 도저히 못 참겠다. 우리 이혼해. 이혼하자고. 결국 그 이후 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혼자 먹고 살아야 하다 보니 예전에 하던 장사도 다시 시작하게 됐죠. 다리가 이래서 혼자서는 못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 동네 사람들과도 잘 지내다 보니 장사도 예전보다 훨씬 잘 되고 나날이 사는 게 콧노래가 나올 만큼 즐겁더라고요. 이 좋은 이혼을 진작에 할 걸 왜 참고 살았는지 제 자신이 너무 바보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전 충격적인 또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글쎄 그 조현병이 유전이었는지 시어머니에 이어 남편에게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저랑 이혼 후 갑자기 병이 발병을 했는지 술 먹고 동네 사람들에게 미친 소리를 하고 어떤 사람을 막 두들겨 패려고 해서 남편 역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어머니 데려간 놈들이 나를 노리고 있어. 내 그럴 줄 알았지. 그놈이 내 아내 다리도 그렇게 만든 거라고.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됐던 거야. 윗선이 어딘지만 알아내면 잡아낼 수 있다니까? 이젠 혼자인 것도 다행스럽고 그저 모든 게 감사한 전 앞으로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 없이 봉사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남들은 사서 고생을 하느냐 말을 하지만 워낙 고생을 많이 한 저로선 봉사야말로 제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젠가 저의 선행이 제게도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늘 긍정의 마음을 가지면서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고 흥미진진하셨나요?
이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 랄라는 내일도 더 화끈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